안녕하십니까. 3.15 이거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입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지만 4.19 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3.15 이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61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는데요. 오늘 사토크 불독에서는 3.15 이거 특별법 내용과 앞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대표 발의안 국민의힘 최영두 국회의원, 3.15 이거 기념사업회 김장희 회장, 그리고 MBC 경남 상영 기자 총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1년 만에 진상조사,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이제 끼워졌습니다. 3.15 이거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3.15 이거 특별법. 오늘 함께할 두 분께서는 이제 올 초였는데 미얀마 민주항쟁 방송 때 함께했었고 이제 최영두 의원, 김장희 회장 함께하는데요. 먼저 이번 3.15 이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분이기 때문에 먼저 최영두 의원께서는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남은 특히 창원 마산은 이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데는 최우선의 앞장에서 왔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또 산업화를 이루고 하는 큰 역사적인 물줄기인데 이루어왔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3.15 어거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죠.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라는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그 시민 학생들의 그 시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물줄기를 잡았는데 그 역사적 평가는 좀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에서 일어난 4.19 혁명의 한 단락으로 인정되고 독립적인 역사적 지위도 없었고 또 특별법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마산 그리고 창원, 경남의 도민 시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어떤 포환으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60년 전 지난 포환을 이번에 우리 시민들 또 도민들 또 이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표결로 이루어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드디어 통과한 것 같은데요. 회장님도 말씀 듣겠습니다. 네, 61년 만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지금 우리 최영두 국회의원 옆에 계시지만은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전국의 30명 국회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셔가지고 재석 의원 한 분의 반대도 없이 저는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뭐 무엇보다도 경상남도 도민들과 창원 시민들의 그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드디어 이제 3.15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 회복에 대한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3.15 특별법이 추진된 게 20대 국회였죠. 이주영 전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20대 국회는 좀 회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21대 들어와서 이제 최영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지금 이제 통과가 돼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3.15 관련해서 이제 이 규정이나 법안들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요. 2010년에는 국가기념일 지정 그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3월 15일을 3.15 의거 기념일이라고 한다라는 규정들도 있었고 또 보상 관련해서는 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있는데 이게 4.19 혁명 관련해서 이 3.15 그리고 이 대구 민주화 운동이죠. 2.28 대구 민주화 운동 그리고 3.8 대전 민주의거 관련자 모두 이렇게 4.19 혁명으로 이렇게 보상한다 이런 규정들이 사실 있긴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거라든지 또 혁명 이게 직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부활이 되는 조짐이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제 마산에서 일어났던 3.15 의거라든지 79년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 직후에 다 군사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흔적 지우기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역사 자료 감추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남은 이제 관련자들도 지금 이제 나이가 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MBC 경남도 사실 이게 3.15 의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재조명을 시작한 게 1990년 이후부터입니다. 뭐 군사정부가 다 끝난 그런 시기였죠. 30년이나 지나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영상이 이제 그날 3.15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일부 영상과 이 당시에 연출했던 이게 주임한 기자를 인터뷰를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 독재 정권 물러가라. 자유당을 때려잡자. 이러한 구호와 함성이 향토 마산을 뒤흔든 사건을 사람들은 3.15 의거라고 이름지었다. 경찰서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올 때 그 행사가 책상 위에 비라로 탁 패놓더만은 그 삐라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이승만은 죽이라, 인민공화국 만세 이래놓고 피를 딱 묻혀놨습니다. 3월 18일부터 마산거리에는 40살의 중년 여인이 애타게 아들을 찾고 있었다. 애타게 찾는 모정은 마산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 많은 시민들이 주열군을 찾는 데 나서주었고, 그러나 하늘은 무심치 않았다. 4월 11일 당일 마산시 중앙부두 앞에 하품하는 분노하듯이 물결치고 있었다. 그 당시 부산일보 마산주재기자였던 허종 씨는 신마산 외교다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후배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중앙부두카로 달려간다. 허종 기자는 바로 이 특종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실종된 지 27일 만에 나타난 김주열의 모습이었다. 눈에 불발된 최루탄이 박혀있는 이 사진은 국내 신문뿐 아니라 AP통신을 타고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지금 중앙부두에 이상한 이 물체가 떠올랐으니까 틀림없이 김주열의 시체일 겁니다. 빨리 가보시오 해서 연락해 줬어요. 그래서 귀가 번쩍 뜨면서 남 보기에는 조용히 나간 척하고 살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막 뛰었습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 이건 뭐 틀림없이 누가 보더라도 그런 김주열의 시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시체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이 마산의 3.15 정신이 얼마나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민주화 이 정치질 속에 이 3.15 정신이 얼마나 밀도 있게 또 접목 또 내재화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3.15는 결코 4.19의 예속물 내지는 한 부문으로 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3.15는 어디까지나 3.15이어야 한다는 이런 마산 시민의 자주적 그런 자긍심이 환기되어서도 마땅한 때라고 아닌가, 또 이렇게 봐집니다. 마산의 3.15는 누구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마산을 한국의 정치 1번지, 민주의 성지, 정의로운 도시라고 말한다. 꽃다운 생명을 바친 영령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민권의 귀중함을 오늘에 남겼다. 그리고 그것을 수호하는 일은 오늘의 세대가 할 일이 아닙니까? 큰 대형 사건 사고가 역사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3.15 의가 발생하고 난 뒤에 약 27년간 군사 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3.15나 4.19 이런 단어 자체가 준금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산 3.15이거나 4.19 혁명에 참여자들이 그만큼 마음속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그러나 그분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는, 이래서는 사회가 안 된다는 그런 정의감이 있었겠죠. 저도 그 김주열 열사가 나온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향토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로 그 열사라든지 그 당시 희생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뭐 사회적으로 알리지도 신문에도 많이 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 들어가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건이구나, 역사를 가르는 어떤 분기점이구나, 이것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됐고, 그때 제가 뭐 입사한 지 10년도 안 된 기자니까 사실상 그 인맥을 다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그 당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뒤에서
밖에 알 수 없는 이민전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 이민전 이야기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해 가는 다큐의 그 생명력이 원래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의 현재 자유평등 민주화 이 수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사회가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제가 취재할 때만 해도 그때 사망자 외에는 거의 그 부상자라든지 뭐 공원자들은 국가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61주년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또 온 국민이 관심을 모아서 오늘날이 3.15, 4.19가 어느덧 그 기반 위에 올랐었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보람된 일이죠. 없었던 이름을 찾았던 그런 수준 아닙니까? 앞으로 이 3.15 특별법이 잘 시행세칙이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마산 3.15 어거가 4.19 혁명의 그 어머니로서 제자리를 찾고 또 그에 합당한 기념사업이 개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장영 기자가 직접 소개해준 다큐멘터리 관련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전체 영상을 MBC 경남 시청자거나 아니면 우리 경남 도민이면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 영상은 약 44분 분량인데요. MBC 경남 뉴스 채널 시사토크 불독 이 클리핑을 통해서 유튜브로 저희가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영상을 저희들이 업로드해드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고증인데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역사적인 고증도 있을 테고 현장에 다시 가서 이제 이게 관련자들을 또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31년 전에 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죠. 3.15가 일어난 지 30년 뒤에 만들어졌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인터뷰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한 2분 정도만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좀 역사 검증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진행될 역사 검증 그리고 이제 현장 고증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15 이거가 이제 61년이 됐습니다. 네, 올해부로 61년이 됐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세 분 중에서는 1960년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아예 해보지 못했거나 하더라도 회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입니다. 그럼 기억이 좀 선명하십니까? 남성동 파출소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예.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을 제외하고 이제 최영두 의원이나 장영 기자, 저는 당연히 또 아예 모르고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배우긴 했습니다만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먼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진상조사 방식 그리고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좀 의견 차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재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됐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20대 국회 때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때 법안심사 소위를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근데 3.15 당일만 하더라도 광주에서도 시위가 있었다고 지금 광주 시민들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흔적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해줄 것이냐, 모든 지역마다 다 지역사를 다 인정해 줄 것이냐. 이제 이 사실은 우리 3.15의 역사적 중대성과 그 범위를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현대사뿐 아니라 최근의 어떤 비극적 그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그 정부로서는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또 많은 시민들도 무슨 사건 하나 하는데 그 수사를 도대체 조사를 10년씩 하고 또 무슨 그 보상을 그렇게 많이 해주느냐라는 의구심들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까? 이 보상은 정확한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그러면 진상조사가 끝난 뒤에 그 규모를 정확히 책정해서 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미룬 셈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만일 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유공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바로 국고유공자법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조치를 이제 확보를 했죠. 그래서 신속 정확한 지금 벌써 당시에 고등학생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8순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이분들의 포환과 또 시민들의 명예를 빨리 되찾아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부와 이제 수정을 협의했고, 그래서 오히려 과거사 조사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더 지역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그 김장희 회장님한테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발의하실 때 원안과 그리고 이제 수정안이 있는데요. 이 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게 수정되면서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빠졌죠. 그래서 약간 정부가 그 걱정하고 있는 그런 우려 사항들을 이제 이렇게 배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이제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이 심사 보고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보상 내용이 빠지다 보면은 뭐 불가피하게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회 논의 과정이었는데. 3.15 회에서는 3.15 의거 기념사업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회원들 간에 이런 논의가 있었거나 내지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워낙 오랫동안에 특별법을 추진을 하다가 무산되고 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방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게 이제 주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상을 당하거나 체포구금 돼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뭐 명예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간에 처음이라도 3.15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상보다는 명예를 찾고 이제 유공자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심사를 보훈처에서 서울에서 했거든요. 서울에서 4.19 혁명 관계자들이 3.15 유공자를 심사를 하고 있으니 그 올바르게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에서 그 지역 주도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공자가 발굴되면 또 이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뭐 또 처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 회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미 동의를 한 상태라는 말씀이군요. 네. 네. 또 보상보다는 명예 회복에 또 초점이 지금 많이 기울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진상 조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 중심이 아니라 우리 지역 중심으로 이제 꾸려가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도 들었고 왜 중요한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장현 기자에게도 듣겠습니다. 진상 조사가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지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앞서 주임한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나왔는데요. 이 3.15를 흔히 뭐 4.19의 도화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 뭐 격가지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 진상규명의 저는 목표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15는 4.19의 어머니다. 이 명제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시급한 이유가요. 이 3.15 관련자들이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다들 80세 안팎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 이제 뭐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을 좀 일일이 찾아뵙고 만나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만 민주항쟁처럼 이제 이 정언록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3.15 관련해서는 이 검증했거나 그리고 영상 자료가 많은 편입니다. 당시에 이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이 좀 많았는데요. 뭐 목숨을 걸고 취재했다는 김주열 여사 시신 떠오르는 장면 취재했던 허종 기자 그리고 이걸 보도했던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후배 기자 입장에서 대단한 이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3.15보다 19년 뒤에 일어난 부만 민주항쟁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만 민주항쟁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상들은 사실상 대부분은 이듬해인 1980년 영상입니다. 부만 민주항쟁 관련해서 딱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경남대 앞에 휴교령이 내려졌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사진 하나만 실제 있었던 거고 나머지 이듬해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79년 일이라고 다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3.15가 관련 영상이 많다면은 남은 건 딱 하나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일일이 인터뷰하는 것, 이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현장을 복원한다든지, 그리고 제대로 된 이 역사 검증을 하는 장소, 이렇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학초등학교 담장 총격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사실 문제가 되고 이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릴 때 손가락 요걸 넣어가고 전부 가는 사람 보는 사람 전부 다 그랬어요. 다 만지고 이거 저희들이 아침에 이제 학교 등교를 할 때는 거기서 돌 묻은 같은 게 전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못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담배가 아까 어깨는 빗자국하고 그 총탄 자국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소방차에 쓰러진 그 전봇대 그대로 있는 걸 봤죠. 네. 1960년 3월 15일 더러는 그때 담배도 없었다. 청와대 꽃잎이 되고 이렇게 여기 서가 있었다. 네. 네. 이게 이제 정문이고 그다음 담배. 이제 여기가 아까 보면 총탄 자국을 있는 그대로 해야 지금 다 마차가 넣어놓은 게 있어. 이거 포토 스케치는 이쪽이 담이었다고. 저희들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언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복원을 했다고 이제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나중에 저희도 찾아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해서 지금 안 됐겠죠. 네. 그래서 저걸 가짜를 복원했다. 저건 조행물이지. 네. 복원한 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복원을 하되 지금 도로가 조금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장소 원위치가 아니고 이 장소에 복원을 하고. 우리는 다하여 싸웠고 또한 싸워서 이겼다. 역사관도 같이 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영원히 우리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 기 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영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다양한 재료들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 네, 제가 저 장면에 각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무학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예, 선친께서 전신전화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그 자산동에 살았는데 저게 저 등교길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경문 입구가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 총탄 자국에 정말 손가락 넣어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게 제가 69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으니까 1970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75년에 지금 저 담벼락이 이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몽고관장을 돌아서 너른마당으로 해서 집으로 오가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제가 1962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이제 마산에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 어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약간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인식이 또 부족하기도 했고 또 관심도 적고 해서 저런 것들이 제대로 보존이 안 된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그 직후에 시민들이 3.15 어거탑을 그 현장에 세웠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그래도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현장인데 해서 2014년도에 거기에서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래도 내나 그 모학초등학교 담장이니까 그래서 복원을 해서 옛날 그대로 복원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원 위치에 설치되지가 않았다 해서 지금 뭐 불만들이 좀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 특별법으로 뭐 여러 가지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걸 고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원 위치에 하는 게 뭐 좋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어찌 보면 도민들이 바라는 조금 더 제대로 된 복원이 가능해지겠네요. 네, 예,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어떤 장소니까 말 그대로 뭐 원위치에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진상조사에 관해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화위에서 진상조사를 추진한다라고 최영두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을 따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신속한 조사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도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진상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거 뭐 이왕 정해졌으니까 제가 받아 수용한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과거사 조사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여기에 이제 각 정당에서 우선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문가를 추천했죠.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또 정부에서 추천하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화위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 식견, 그 조사 예원들이 갖고 있는 오랜 경험. 근데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기록원에 지금 3.15 그 당시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 기록이 한 200건이 있다고 합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받아야겠죠.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모든 기관, 모든 단체는 3.15 의거 조사와 관련해서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를 하면은 그걸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국가 기밀이다 이런 이야기로 그걸 안 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 법으로. 그래 될 경우에 이 문서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학자들 또 당시 역사적 맥락을 아시는 분들이 금방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조사의 방향을 그래 될 경우에 200건의 이 진상조사 사건 기록 당시 경찰 조사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잘 모르던 새로운 이름이 막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의 진상조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최영두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장님 그렇다면 이번 특별법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쉬운 대목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최 의원께서 소상히 그 내용들을 많이 아시고 뭐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지금 200건 경찰 조사 뭐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즉십자사의 의무기록부가 있습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기념사업회에서 진작 그런 내용들을 알았는데 민간단체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특별법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수사기록부와 못지않게 그 의무기록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되고 이때까지는 이제 그 유공자 발굴하는 그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보훈처에서 하면서 이제 유공자가 인정되는 것이 제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관련자 본인이 그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김장희 회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이 적십자 의무 기록이라는 게 기존에 알려졌던 병원 진료 기록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까? 그 이제 그때 당시에 각 단독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아, 병원 진료. 병원 진료. 네네네네. 그게 적십자를 통해서 네. 집약이 돼 가지고 정리가 된 기록부가 있답니다. 아니 오늘 이 대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온 게요. 최영두 의원께서 얘기한 200여 건의 경찰 수사 기록 이것도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자료들을 만약에 좀 모은다면은 네. 정말 이 검증하는데 굉장히 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 기록 같은 경우도 사실 1990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제작진 물어봤더니 물론 이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주지 않을
뭐 그런 상황인데 아까 최영도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제 의무 보관 기한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좀 드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를 좀 쓴다면은 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3.15 의거 기념 사업에서도 또 여러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단편적으로 지금까지 들여다봤고 목록 정도만 지금 정리됐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전문가들이 제대로 좀 분석도 하고 같이 좀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결과들이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3.15 의거 특별법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첫 단추를 깼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장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진상조사 또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기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 보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 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요 이제 세 개가 우리 3.15하고 관계가 되는 법인데, 거기에 이제 조금 그 3.15가 4.19의 이제 일부분의 어떤 형태로 평가가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왕 지금 3.15 법에 의해서 그 유공자를 만들면 3.15 의거 유공자가 돼야지 4.19 혁명 유공자가 돼서는 정당한 명예 회복을 시켜주는 형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네. 그렇게 하려 하면 법률적인 어떤 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통해 가지고 3.15가 정당하게 그 보상이라든가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또 생각이고, 그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보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되더라도 지금 현 법으로 보상 뭐 4.19 혁명 공로자 형태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용어가 이제 하나 문제가 있다. 명예회복의 용어입니다. 그게 4.19 혁명 공로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3.15 공로자가 되느냐, 그 용어의 어떤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래 하고. 뭐 독립적 지위 보상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빠르면 다음 주 내 정부에서 이제 이 법안이 공포가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뒤로 보름 내에 정부로 이첩되면 공포되는데, 실질적인 조사는 내년 1월 1일 정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죠. 이 준비 기간 동안 우리가 창원시 또 우리 3.15 의거 유관 단체들 또 희생자들, 유족들, 참여자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이 기록을 복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이제 자료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 근데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3.15 의거의 의미를 특히 하려고 그러면 그게 3.15 그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15 당시에 그날 벌써 10명 가까운 열사들이 총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때는 그게 결코 우발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마산의 고등학생들의 어떤 그런 의식, 또 이 부정부패, 당시 정권의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항의해야 된다는 그런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런 기록들을 정확히 복원해낸다면은 이 의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것이 그냥 뭐 어떤 정당의 뭐 갑작스러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내재된 시민의식의 발로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좀 시민들이 또 관련 단체들이 많이 발굴하고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목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3년이 끝나고 나면 3년입니다. 그러면 2022년 1월에 시작되면 2025년에 이제 1차 마무리가 되어서 3년 내 조사가 되면은 대통령과 국회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금 전에 기념사업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기념사업을 위한 국가 재정적 지원, 지방의 재정적 지원을 이미 법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조사 결과를 보고서 그 규모에 따라서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았고 충분히 희생자를 더 이상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전체의 기억을
보상해주고 그 명예를 회복해주는 방식의 사업이 있을 테고요. 재단 문제도 이때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하는 것을 말하자면 좀 너무 앞서 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에 저는 이 당시 3.1 의회의 특별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 시민들이 그 기억의 표준을 맞추어서 집단 기억을 찾아내고 지금 그 흔적들을 찾아내고 문서를 찾아내고 영상을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야지만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와,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여러 기념 사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동상 같은 걸 세우는 사업인데, 제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면은 이게 유혈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4월 11일 날 마산 부두에 누가 인양됐다는 그거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그때 이미 10명에 가까운 고등학생들, 중학교 졸업생들, 다음에 이제 당시에 그 노동자들, 시민들이 이미 그날 첫날 밤에 총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사들이 모두 12명의 열사가 계십니다. 마산공고, 당시 소속학교는 창신중학교, 마산고등학교, 마산상고, 수많은 분들이 있고 또 노동자도 계셨고, 이분들이 보면 지역도 보면 마산 출신도 있고 또 마산 인근에 당시에 창원군도 있고 창녕, 거창 뭐 이렇게,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 해방 직후 얼마 안 되는 시기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북 신의주 출신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마산이라는 도시에서 전국적인 민주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12열사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시민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 스스로 난 좀 뒤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2명의 열사의 모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저는 다 부각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상을 만들다면은 12명의 동상이 민주주의 전당이나 여기에 마산을 상징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 마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 창원과 경남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의 수건 법안이었던 3.15 이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고요. 올해가 3.15 이거 61주년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민들 61년 전에 3.15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자세도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수라고 합니다. 현재 BNK 경남은행에서요, 우리 지역민의 노후 설계 지원하는 은퇴금융팀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이 앞서가지고 지난 주말에 저희 어머니 댁에 다녀온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어요. 아시겠지만 백신을 맞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가기가 좀 수월하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경로당이라도 좀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 어머니가 반응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새댁이라고 한답니다. 새댁에 와서 새댁 밥 먹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꼭 새댁한테 설거지까지 시킨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가 싫어가지고 가기 싫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새댁이란 말은 아시겠지만 시집 온 젊은 여자를 갖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 중반이 넘으셨습니다. 70 중반에 새댁이란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게 참 민망하시대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0대 중반인 저희 어머니한테 새댁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 사회에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베이비 부모 세대의 맏형인 1955년생이 작년에 65세가 되셨어요. 앞으로 우리 매년 70에서 80만 명씩 약 우리 18년 동안의 베이비 부모가 이제 65세 은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1640만 명이나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노후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하지만 덩달아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의 어떤 노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 3가지를 갖다가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3가지는요, 제가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100이고요. 두 번째는 65, 그리고 세 번째는 54입니다. 자, 어떤 숫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100세 시대를 믿으시나요?잖아요. 바로 100세에서 100을 따가지고 온 것이 바로 100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100세 시대를 믿으시나요? 네. 예. 하지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일이 우리 주변에 100세는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아니고 2009년도에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에서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를 내놓을 때 처음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엔에서 말하는 100세 시대는 한 나라에서 한 해 동안에 가장 사망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바로 최빈 사망 연령이거든요. 이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가 넘으면 이제 그 나라를 100세 시대의 100세 국가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가 지난 2019년도에 여성의 사망자 수를 보니까요. 90세에 넘어서 사망하신 분이 약 29,082명이더라고요.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노후 설계 준비를 할 때 나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그건 꼭 아닙니다. 특히 과학계에서는 100세를 넘어서 이제 120세, 150세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되는 제가 재미난 일화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우리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노화학자인 오스타드라는 교수님이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150살까지 살 아이들이 있다라고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150살. 다른 노화학자들이 그러니까 반발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특히 이 오스타드 교수의 친구인 올산스키라는 교수님이 되게 심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중에서도 150살까지 살 확률은 희박하다라고 했습니다. 하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오래 산 사람이요 122살이 최고입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 두 주 사이에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급기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각자 150달러, 150달러. 그래가지고 150년 뒤에 어느 한쪽의 말이 맞겠죠. 그러면 그 후손들한테 이 내기 금액을 주는 거로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무려 2150년이 되면요 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5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명에 대한 세계의 내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110세까지 살아야 돼?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나는 80세까지는 살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변의 이야기를 듣거나 본인의 경험에 의존해서 우리 노후 설계를 할 때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2016년도에 하정우 씨가 주인공이었던 바로 영화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만 터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조를 갖다가 할 때 구조대장이 일주일이면 구조가 될 거니까 혹시 마실 물이 있냐 물어봤어요. 마침 근데 생수가 한 병 있었죠. 하정우 씨가 생수병에다가 눈금을 그어가면서 이제 물을 아껴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훨씬 넘은 한 달 지나서 겨우겨우 이제 구조가 됐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 낭패를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노후 설계를 할 때 몇 살까지 살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나는 80까지 살 거야. 90까지 살면 상당히 낭패겠죠. 반대로 11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는 분들은 노후 생활비 계산을 해보면요. 아마도 80세까지는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누가 저한테 노후 설계할 때 몇 세까지 살 것인지 기준점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최소 90세까지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고려대 박유선 교수라고 인구통계학과 우리 전문가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의 90세 생존 확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 40세인 여성분이 90세까지 살 확률은 70%라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60세, 올해 61세예요. 여성분이 90세까지 살 확률은 2명 중에서 1명인 5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왜? 통계청에서 나오니까.
하지만 통계청 자료는 과거의 사망률이 좀 기준이 된다면 이 박 교수의 이 생존 확률은 최근의 어떤 사망률을 담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노후 설계를 할 때 기억을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노후 생활비나 인생 이막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몇 세까지 산다? 90세까지 산다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 숫자죠. 65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65 하면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나요? 아, 예. 좋은 이야기십니다. 이 65세는 바로 은퇴를 하는 사람들, 바로 노인의 연령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연령이 65세가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1981년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복지법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하자라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법 안에 살펴봐도요, 노인을 65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만 우리가 지하철 무임승차를 8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65세부터 무임승차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초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65세는 노인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제 이렇게 굳어진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65세 되신 분한테 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반응이 어때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국청소년학회에서 대학생 500명한테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이미지가 뭐냐면 노인은 고집스럽다. 그리고 느리다. 고지식하다, 보수적이다, 폐쇄적이다. 10가지 상위 이미지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노인에 대한 단어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 작년입니다. 2020 노인 실태 조사를 보니까요. 작년에 65세 이상자 10,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몇 살부터로 생각하세요? 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4명이 전부 다 70세는 넘어야지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5세는 이제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65세의 노인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그럼 과연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겠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 이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무려 13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889년 독일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금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연금 제도를 만들면서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거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어. 그런데 이 당시 독일 국민들의 나이가 평균 수명이 49세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65세부터 연금을 받아도 하등 저희가 이상할 건 없었죠. 그때 만들어진 65세가 이제 노인의 기준이 돼서 1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 노인에 대한 틀을 조금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설계를 할 때는요, 65세가 넘어도 이 과거에 비해서 젊고 건강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노인에 우리가 틀에 갇히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숫자죠. 54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54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에요. 미래세 은퇴연구소라는 데서 퇴직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주된 직장에서 언제 퇴직을 했냐? 하니까 평균적으로 54.5세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선배님들 계시면 인사를 할 때 혹시 뭐라고 하세요? 퇴직을 축하합니다. 은퇴를 축하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은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을 좀 느끼실 거예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과 은퇴의 이 단어는 엄밀히 다릅니다. 의미가. 퇴직은 주된 직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을 말하고요. 은퇴라는 것은 더 이상 돈 버는 일은 안 해요. 한가로이 지내는 바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은퇴라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퇴직한 퇴직자 10명 중에 8명은 전부 다 재취업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대 중반이 넘으면 이제 은퇴를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0대 중반의 퇴직자한테 은퇴라는 말을 쓰다 보면 이제 퇴직에 따른 어떤 후련함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좀 불안하고 조급함을 느낀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요. 이 은퇴하고 퇴직이라는 말 중에서 은퇴라는 말을 많이 쓰면 고객분들이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좀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 인생 2막 새로운 일 많이 경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예, 오늘 제가 우리가 노후 설계에 대한 3가지의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어요? 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최빈 사망 연령과 또 90세 여성 사망률이 모두 다 여성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노후 설계라는 것을 할 때 보면 남성 중심으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에서 남편에 비해서 아내의 나이가 어때요? 젊죠.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오래 살죠. 따라서 노후 설계라는 것은 이 두 분 중에서 홀로 남는 사람의 어떤 노후 설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중심으로 저희가 노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예,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후 설계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우리의 인생 이만 행복하고 당당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노후 설계와 관련되는 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